안녕하세요. 자, 연말만 되면 이 주식시장에서 좀 특이한 흐름이 나타난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특히 그 덩치 큰 대형주들이 이상하게 연말에 힘을 받는 경향이 있다는데요. 이게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이 현상의 속사정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뭐 연말엔 대형주가 좋더라 이런 관찰을 넘어서요. 왜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 또 구조적인 동력들을 좀 깊이 있게 탐구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보죠. 네, 이게 파고들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보입니다. 특히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보상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연말에 보이는 좀 독특한 행동 패턴 같은 거, 이런 시장 참여자들의 미시적인 동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거든요. 아, 펀드 매니저들의 행동이요? 네, 물론 뭐 금리라던가 시장 전반의 자금 흐름 같은 거시적인 변수들,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이 분석이 실제 투자 판단에는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미시와 거시의 연결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연말에 대형주가 소형주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현상, 이게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부터 좀 짚어보죠. 주로 4분기에 이런 경향이 관찰된다고 하던데요. 그러고 보면 연초에 소형주가 반짝 강세를 보이는 그 일화 효과랑은 정말 정반대네요. 맞습니다. 장기간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보면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패턴인 건 분명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게 뭐 물리학 법칙처럼 매년 어김없이 나타나는 절대 법칙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절대적인 건 아니다. 네, 어디까지나 평균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더라. 딱 이 정도죠. 해마다 당시 경제 상황, 특히 시장의 금리 수준이나 자금 유동성 같은 조건에 따라서 강도가 막 달라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적 유의성이라는 게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탐구의 시작점이지, 이게 뭐 미래 예측 수정 구술은 아니거든요. 확률적인 힌트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절대 법칙은 아니고 확률적 힌트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뭔가 있을 법한 이유,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 핵심 동력으로 펀드 매니저들의 연말 성과급 구조를 말씀하셨죠.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네, 핵심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펀드 매니저들은 연말에 보너스를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이 바로 벤치마크 대비 성과예요. 벤치마크는 보통 뭐 코스피 200 같은 시장 대표 지수고요. 자, 연말이 이제 코앞인데 이미 벤치마크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매니저 입장이 한번 되어보시죠.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글쎄요. 일단 연말까지 이 수익률을 잘 지켜서 보너스를 두둑이 받고 싶겠죠. 괜히 뭐 위험 감수해서 다 까먹고 싶진 않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은 이 위험을 줄이고 싶은 요인이 아주 강해지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자기 펀드 수익률이 벤치마크 지수랑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좀 관리하려고 해요. 이 차이를 추적 오차라고 부르는데, 추적 오차요? 네, 이 추적 오차, 그러니까 펀드가 벤치마크에서 얼마나 벗어나서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값인데, 이걸 줄이려고 하는 거죠. 아, 추적 오차를 줄인다. 근데 그게 어떻게 대형주 강세로 이어지는 건가요? 그건 벤치마크 지수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코스피 200 같은 지수는 대부분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맞아요. 따라서 벤치마크와의 차이를 줄이려면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에서 벤치마크 비중이 큰 대형 우량주 비중을 늘리게 됩니다. 반대로 벤치마크 안에서 비중이 작거나 예측이 좀 어렵고 유동성 낮은 소형주 비중은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게 겉으로는 뭔가 다른 전략 쓰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슬그머니 벤치마크를 따라가는 건데, 이걸 클로젯 인덱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각자 자기 보너스 지키려고 비슷한 행동, 즉 대형주 비중 늘리고 소형주 줄이는 행동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면 그게 모여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대형주 수요는 늘고 소형주 수요는 줄어드는 효과를 낳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개인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모여서 시장 전체에 어떤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성과가 아주 나쁜 매니저는 마지막 역전을 노리고 위험을 키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관들은 또 엄격한 위험 관리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이 보너스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것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심리적인 요인인데요. 말 그대로 진열장을 예쁘게 꾸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연말 결산 기준일에 맞춰서 고객한테 보여줄 포트폴리오 보고서 있잖아요. 이걸 보기 좋게 만들려는 유인이에요. 보고서를 보기 좋게 만든다.
그냥 수익률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수익률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말 보고서를 딱 받았는데 내가 잘 아는 우량 대형주 이름들이 쭉 적혀 있으면 어떨까요? 뭔가 좀 안정적이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반대로 이름도 막 생소하고 변동성 큰 소형주들이 잔뜩 들어있으면 설령 수익률이 좋았더라도 이 폰드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을 줄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심리적인 효과 때문에 매니저들은 연말 보고서에 좀 잘 알려진 대형주 비중을 늘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또 매니저 개인의 평판 관리하고도 연결되고요. 아, 그러니까 실질적인 성과 외에도 이 보여지는 모습, 평판까지 고려해서 대형주를 선호하게 된다는 거군요. 이것도 결국 연말 대형주 쏠림을 더 강화하는 요인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요. 해가 바뀌어서 1월이 되면 다시 새로운 성과 평가 기간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난 연말에 좀 몸을 사렸던 매니저들이 다시 공격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성장성 높은 소형주 비중을 늘릴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1월 효과, 즉 연초에 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는 또 다른 측면이 되기도 하고요. 와, 펀드 매니저들의 보너스랑 평판 관리라는 이런 내부적인 요인이 시장 패턴을 만든다니 진짜 시장은 사람들의 심리하고 제도가 막 얽혀 돌아가는 곳이네요. 그런데 아까 이 패턴이 절대 법칙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변수들이 이 연말 효과의 강약을 조절하는 걸까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외부 변수가 바로 금리하고 유동성입니다. 쉽게 말해 돈의 값과 돈의 양이죠. 금리와 유동성이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연말인데 시장에서 곧 금리가 내릴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아주 강하다고 한번 해보죠. 보통 소형주들이 대형주보다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면 자금 조달도 쉬워지고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소형주에 좀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어... 이런 해에는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소형주가 예상 밖의 강세를 보이면서 그 전통적인 대형주 강세 패턴이 좀 약해지거나 아니면 나타나는 시기가 12월 말이 아니라 다음해 1월로 밀릴 수도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데요. 바로 매크로 환경을 꼭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금리가 오르거나 중앙은행이 돈줄을 죄는 그런 긴축 상황이라면 대형주 강세가 더 뚜렷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시장에 돈이 귀해지면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불확실성을 피해서 좀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하겠죠. 네. 이럴 땐 당연히 재무구조 튼튼하고 사업 안정적인 대형 우량주에 대한 선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연말 대형주 강세 패턴이 평소보다 더 일찍 그리고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결국 연말엔 대형주지 이런 공식만 볼 게 아니라 현재 시장의 금리 방향성이나 유동성 상황을 반드시 함께 체크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리랑 유동성 말고 또 고려할 만한 구조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지수 자체의 집중도 문제예요. 특히 요즘처럼 소수의 초대형 기술주, 이른바 메가캡이라고 하죠. 이런 기업들이 지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클 때는 이들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몇몇 특정 기업들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거군요. 네, 만약에 이 소수의 메가캡 주식들이 정말 좋은 실적을 내서 주가가 크게 오른다. 그러면 설령 다른 많은 대형주들이 좀 부진하더라도 이 몇몇 때문에 전체 대형주 지수가 강하게 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건 대형주 전반의 강세라기보다는 특정 메가캡이 주도하는 장세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반대로 이 메가캡 주식들이 동시에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거나 악재가 터지면 다른 요인들이 대형주 강세를 지지하더라도 전체 패턴은 약해지거나 아예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대형주라는 큰 바구니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성장주냐 가치주냐 같은 스타일도 중요하겠고요. 맞습니다. 대형주 안에서도 성장주, 가치주, 혹은 주가 상승 탄력이 좋은 모멘텀주, 아니면 변동성이 낮은 저변동성주 등등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거든요. 따라서 연말 효과를 고려할 때도 단순히 대형주 비중 확대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스타일의 대형주가 현재 시장 상황에 더 유리할지 이걸 함께 고민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야,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군요. 자, 그럼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볼 만한 점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좀 원칙적인 접근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뭐 투자 추천이라기보다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고려사항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요. 첫째는 점진적인 비중 조절입니다. 만약 연말 효과를 좀 활용해 보고 싶다 하시면 10월 말이나 11월 초부터 포트폴리오 안에서 대형주 비중은 서서히 늘리고 소형주 비중은 줄여나가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한 번에 확 바꾸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분할해서 실행하면 시장 변동성에 따른 충격을 좀 줄일 수 있을 거고요. 분할 매수 매도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둘째는 스타일 분산입니다. 대형주 비중을 늘리더라도 특정 스타일에 예를 들어 성장주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뭐 가치주나 배당주, 저변동성 주식 같은 걸 적절히 섞어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좀 높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형주 비중을 줄이더라도 실적이 아주 탄탄한 우량 소형주는 일부 남겨두는 것도 방법이고요. 여기서 이제 팩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주식의 특정 성격, 그러니까 성장성이냐, 가치냐, 변동성이냐 같은 특성을 의미합니다. 특정 팩터에 쏠리지 않게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분산 투자네요. 셋째는 거시환경 연동입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하고 유동성 상황이 중요해요. 만약 금리 인하 기대가 높거나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다. 그러면 대형주 비중 확대에 좀 신중해야 할 수 있고요. 반대로 긴축이 예상되거나 시장 불안감이 높을 때는 대형주 중심의 방어적인 전략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즉, 계절성 패턴만 보기보다는 현재의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비용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사고 파는 거니까요. 물론입니다. 잦은 매매는 당연히 거래 비용을 늘리죠. 그래서 대형주 비중을 좀 효율적으로 늘리고 싶다면 뭐 시장 전체 움직임을 따라가는 지수 ETF나 선물 같은 상품을 활용해서 일단 시장 노출, 즉 베타를 확보한 뒤에 개별 종목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주 비중을 줄일 때는 유동성이 좀 부족한 종목이 많으니까요. 거래량이 많은 시각대에 나눠서 매도하거나 아니면 여러 종목을 묶어서 한 번에 거래하는 바스켓 거래 같은 걸 활용해서 거래 비용이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 다가오는 올해 연말, 그러니까 2025년 연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점을 좀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지금 시점, 그러니까 2025년 9월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만약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에서 완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 가능성이 좀 보인다. 그러면 앞서 설명했듯이 금리에 민감한 소형주들이 단기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소형주가 반짝할 수 있다. 그렇죠. 이 경우 전통적인 연말 대형주 강세 패턴이 나타나는 시점이 뭐 12월 중후반이나 아니면 다음해 1월 초로 좀 늦춰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너무 일찍부터 대형주 비중을 확 늘리기보다는 초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시장 상황이나 정책 변화를 확인하면서 점진적으로 조절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기업들 실적 발표가 몰리는 시기에는요, 개별 기업 이슈가 시장 전체 패턴을 그냥 압도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욱 신중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런 연말 패턴이라는 게 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미리 알고 대응하면 그 효과가 점점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건 아닐까요? 소위 시장은 효율적이다 이런 말처럼요.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르면 널리 알려진 패턴에서 초과 수익을 얻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게 맞아요.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연말 효과의 강도가 좀 약해졌다는 분석도 있고요. 하지만 이 현상의 좀 뿌리 깊은 원인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펀드 매니저들의 보상 구조라던가 연말 보고 관행 같은 이게 쉽게 변하지 않는 제도적, 구조적 요인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게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구조 자체가 쉽게 안 바뀌니까. 그렇죠. 그 구조가 유지되는 한 비슷한 행동 패턴이 반복될 요인은 계속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현상을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계절성 패턴을 무슨 절대적인 법칙이나 유일한 투자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겁니다. 그냥 여러 시장 정보와 분석 도구 중 하나로 활용하는 거죠. 만약에 계절성 신호랑 금리나 유동성 같은 더 큰 거시환경 신호, 혹은 기업의 실적 같은 펀더멘털 신호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그러면 당연히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신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계절성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참고 자료, 확률을 조금 높여주는 힌트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해보면 연말에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현상.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펀드 매니저들의 보너스를 지키려는 심리, 또 연말 보고서를 보기 좋게 꾸미려는 관행 같은 구조적인 자금 흐름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파헤쳐봤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패턴은 평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매년 금리, 유동성, 그리고 또 시장을 이끄는 핵심 기업들의 상황 같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추종하기보다는 이런 조건 하에서는 이런 경향이 나타날 확률이 조금 더 높겠구나 하는 식으로 이해하고 현재 시장 상황과 다른 여러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답이 보이죠.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거리를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펀드 매니저들의 행동 패턴 같은 이런 구조적 요인들 외에 앞으로 인공지능, AI 같은 기술 발전이 투자 세계에 더 깊숙이 들어온다면 미래의 연말 시장 패턴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AI가 펀드 운용의 상당 부분을 대체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인간 펀드 매니저의 그 보상 심리나 연말 행동 패턴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